좋은 여자 박향. 햇살이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가는 나무는 반 너머 백광으로 물들고 있었다. 이수경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호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은 채 학교 뒷담 곁에 있는 느티나무를 마주하고 서 있었다. 그 옆으로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르르 웃음을 떨어뜨리며 지나갔다. 그녀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자니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다. 진수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했다. 이수경이 초조한 표정으로 핸드폰 시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진수는 시동을 걸었다. 불쾌한 기분을 억누르며 수경은 교문에 등을 붙이고 섰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셔츠를 뚫고 살갗으로 파고들었다. 서늘한 기운과 함께 어젯밤의 문자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보기 흉한 두드러기처럼 솟아올랐다. 이수경 씨, 내일 좀 볼까? 할 이야기가 있는데. 김진수의 문자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무슨 일이신데요? 내일 약속이 좀 있는데. 줄 게 있어서 그래. 중요한 거야. 이사님과 저 사이에 그런 게 뭐가. 잠깐이면 돼. 내일 아침 8시에 이수경 씨 집 뒤쪽에 있는 S중학교 뒷문에서 봐. 약속이 아침부터 있을 리는 없을 테고 그땐 괜찮지? 집요한 태도로 보아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 수경은 알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월요일 날 회사에서 말하라고 할 걸 하는 하나마나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진수는 지난달 수경이 S지사에서 근무하다 본사로 발령나면서 4년 만에 다시 만난 직장 상사였다. 4년 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수경은 아까부터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언덕을 올라오는 기척도 없었는데 어느새 은색 외제차가 수경 옆에 와서 섰다. 내부는 짙은 썬팅 때문인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곧 부드러운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창문이 소리 없이 내려졌다. 타지? 좁은 차 안에 단둘이라니 생각도 하기 싫었다. 수경이 머뭇거리자 김진수가 갓잔 타는 듯이 픽 하고 웃었다. 참,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수경은 할 수 없이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싱그러운 향기가 났다. 커피 향 같기도 하고 멜론 향 같기도 한 냄새였다. 김진수는 수경이 옆에 타는데도 앞만 보고 있었다. 김진수가 보고 있는 것은 한물이 피어있는 영산홍이었다. 연분홍과 그보다 더 붉은 분홍이 학교 후문 안쪽 화단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언뜻 화단은 둥그런 것이 무덤처럼 보이기도 했다. 붉고 화려한 무덤. 바로 자신의 짧았던 결혼 생활 같았다. 저에게 줄 게 있다면서요? 걱정 마, 줄 거야. 수경은 쥐고 있는 핸드폰의 커버를 불안하게 열었다 닫다가 하며 비밀 패턴을 그렸다가 덮기를 반복했다. 지난달 사무실에서 이수경 씨를 만나고 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 그동안은 이런 식의 만남은 해서는 안 된다고 잘못된 것이라고만 늘 생각해왔거든. 적당한 말을 찾으려고 했으나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뭔가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50대 중반의 남자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이건 좀 아닌 게 분명했다. 이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해가 높아지면서 차 안이 점점 더워지고 있었다.
눈을 어지럽히는 꽃들에겐 축복의 햇살인지 몰랐다. 차 안은 더운데다 세차라도 한 것인지 바닥의 시트에서 눅눅한 습기가 코끝으로 올라왔다. 에어컨을 좀 켜달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런 말조차 왠지 친근감의 표시로 비칠까 봐 수경은 입을 꾹 다물고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한 목덜미를 손으로 닦아냈다. 이렇게 빙빙 도는 말만 하다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결국은 못한다는 것을 수경은 알고 있었다. 더 이상 허방을 짚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냉정해져야 하리라. 이사님, 혹시 저를 여자로 좋아하시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이수경 씨가 동의하지 않는 한 나 혼자 하는 짝사랑인데 무슨 상관인가? 그럼 계속 그러고 계시지.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만났으니까. 그날 이후에. 그날이라뇨? 한 달 전 이수경 씨를 다시 만나고 난 절실히 깨달았어. 이런 식의 만남이 잘못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말이야. 왜냐하면 그날의 시간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야. 그날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수경 씨를 만난 날을 말하는 거야. 우연히 만난 날. 하시는 말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전 유부녀예요. 이수경 씨 혼자 됐다는 말을 들었어. 감기라도 걸린 것처럼 코가 맹맹해 왔다. 콧등을 찡둥그리며 수경은 김진수를 보던 시선을 거두고 눈앞에 영산홍을 보았다. 피처럼 붉은 꽃들이 눈앞에 환한 불을 밝히고 수경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바싹 마른 입천장 너머로 침이 꿀꺽 넘어갔다. 무심한 얼굴에 남편이 그래서 날더러 뭐 어쩌란 말이냐고 되물었을 때처럼 수경의 속의것들이 바싹 타들어갔다. 그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요? 제가 쉬워 보이시나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왜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전 이제 33이에요. 이사님 자식벌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벌의 여자한테 이러는 이유가 제가 이혼녀라서 그런 게 아니냐고요. 김진수는 입을 꾹 다물더니 라디오를 켰다. 낮은 첼로 음색이 자동차 안에 가득 퍼졌다. 이수경 씨는 상대방의 진심을 교묘하게 오독하는 경향이 있군. 오독이라니 오해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수경은 정면 돌파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질질 끌려다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사와 평사원의 관계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수경은 이제 다른 회사를 찾아다닐 수 있는 나이가 아님을 알고 있다. 스펙이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다. 김진수에게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네, 맞아요. 저 이혼녀예요. 이사님은 유부남이시고 이혼녀와 유부남. 수경은 찜통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다.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정말 멋지네요. 그래서 지금 저랑 연애라도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다 사모님이랑 이혼하시고 저랑 결혼이라도 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면 그냥 바람이나 피우려고요? 이혼녀니까 적당히 가지고 노시겠다? 그렇다면 오산이에요. 저는요. 김진수가 수경의 손을 잡았다. 수경이 그 손을 떼지 못할 정도로 악력이 깊었다. 그건 상관없어. 네? 내 와이프 말이야. 아무 상관없다고. 단호하게 자르듯 말을 하고 김진수는 손을 놓았다. 손을 얼른 거두어들인 수경이 지친 안타까움을 얼굴 가득 묻힌 김진수를 힐끔 본 그 짧은 순간이었다. 수경은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차 안의 숨은 습기처럼 눈앞으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김진수와 수경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닌 셈이었다. 단지 수경이 까맣게 잊고 있던 것뿐이었다. 김진수의 아내가 바람을 피워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린 것은 수경이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때였다. 김진수와 그의 아내는 사내 커플로 시작해 결혼까지 골인하고 승진에도 승승장구한 회사 내에서 제법 유명한 부부였다. 당시 김진수 아내는 본사 핵심 부서인 기획실 부장으로 부장급 중에서도 서열이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여배우처럼 세련된 옷차림과 누구든 한 번은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돋보이는 미모 때문에 4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10살은 젊게 보였다. 그런 김진수 아내가 부하 직원과 바람을 피워 인사과의 투서가 날아든 것이었다. 자수성가에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제약회사를 제법 큰 기업으로 키운 사장은 가화만사성을 사훈으로 정할 정도로 가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이혼이나 가정 불화는 당연히 회사 일에 지장을 주며 그러므로 승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늘 강조했다. 사장은 사건을 일으킨 두 사람을 각각 다른 지방으로 보내는 것으로 투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회사 내에서 자신보다 직책이 높았던 아내에 대한 질투로 진수의 나날은 공중에서 줄을 타는 광대처럼 불안하고 외로웠다. 열등감으로 시작되었던 불화는 전염균처럼 퍼져서 가정의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었다. 하나 있던 아이마저 유학을 떠나고 나자 집은 파리지옥처럼 변해갔다. 진수는 아내를 잡아먹기 위해 몸부림쳤으나 잡아먹힌 쪽은 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아내는 진수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해야 했고 늦은 귀가는 용납되지 않았다.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했다며 즉석밥을 식탁에 올렸을 때 감히 남편에게 이따위를 올려 라는 말과 함께 식탁 위의 반찬을 모두 바닥으로 쓸어버린 적도 있었다. 늦은 귀가는 승진에 목맨 아내의 필수 조건이었으나 진수는 바이어의 바지 속 물건을 주물럭거리느라 그렇게 늦었느냐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래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하기에 아내의 실력은 너무 출중했고 그런 아내를 사장이 놓아줄 리 없었다. 몇 년의 노력 끝에 당뇨 치료제의 남미 판권을 성사시킨 것도 아내였고 벌레처럼 버글거리며 일어나던 노조의 가려운 곳을 적절하게 긁어준 것도 아내였다. 진수가 아내를 이길 수 있는 곳은 침대뿐이었다. 어느 날 침대에 누운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렀을 때 진수는 자신의 몸 한가운데에서 참을 수 없는 성적 욕망이 분출되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더러운 세디스트야 라고 아내가 내뱉었을 때 진수는 당황스러운 희열을 느꼈다. 아내는 성폭행당하는 소녀처럼 반항했지만 곧 죽은 새처럼 조용해지곤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진수의 속은 냄새나는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참담해져 갔다. 불화도 불륜도 이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바탕의 소동 끝에 투서 사건이 진화된 후 아내는 진수에게 공언했다. 회사 경영은 내 오랜 꿈이야. 지금 잠시 물러서지만 나는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이혼 따윈 없어. 잘 됐군 그래. 이제 남 눈치 볼 것도 없이 마음껏 그놈을 만나겠군. 그놈이랑 좋았나? 좋았겠지. 젊은 놈이 당신의 그 굶주린 육체를 마음껏 주물렀을 테니까. 그동안 아주 넘치게 했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집을 나서는 아내의 등에다 대고 진수는 저급한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아내의 등은 단단한 방패처럼 그 못들을 모두 막아 진수에게로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남겨진 시간은 간장물에 졸여져 냉동된 즉석 음식처럼 매번 진수를 숨막히게 했다. 그 즈음이었다. 진수가 이수경과
우연히 밥을 함께 먹은 것은 그것을 함께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정호와의 결혼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같이 한복을 맞추고 예물을 보러 간 날이었다. 신랑은 없고 신부만 온 것을 한복집에서도 예물집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호와는 벌써 사흘이 넘도록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었다. 다정하고 친절하며 열심히 일하는 남자였다. 든든한 직장에 집안도 부유했으며 잘생기고 체격도 좋았다. 중매로 만났지만 수경은 금방 그에게 빠져들어서 종종 그와의 결혼 생활을 상상하며 잠자리에 들곤 했다. 하지만 결혼 날짜를 잡고 난 뒤부터 그가 보여준 행동들에 수경은 불안감을 느꼈다. 멍하니 다른 곳을 보는 공허한 눈, 스킨십을 하면서도 마치 절차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듯 형식적이며 그 자체에 열중하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 걱정 마라. 곧 연락 올 게다. 시어머니의 말이 거리에 선 수경의 뒤통수를 자꾸 잡아 끌었다. 수경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에 서린 까닭 모를 긴장감을 수경은 미안함으로 읽고 싶었다. 시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수경은 묵묵히 걸었다. 젖은 비닐이 다리를 칭칭 감아대는 것처럼 발걸음은 무거웠다. 한참을 걷다 보니 회사 앞이었다. 이미 어두워진 회사의 자동 유리문에 잠시 기대섰던 수경은 전화기를 끄고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시어머니의 태도로 보아 그에게 적어도 물리적인 어떤 사건이 생기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렇다면 그는 정신적으로 뭔가를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마주한 듯 머릿속은 복잡하게 헝클어졌다. 수경은 극심한 허기를 느꼈다. 어제부터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는 수경의 눈에 출입문이 통나무로 된 작은 우동집이 들어왔다. 제법 무거운 그 문을 밀고 들어가자 등을 한껏 구부린 손님 한 명이 우동 그릇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 젓가락도 짚지 않은 채였다. 가까이 가지 않아도 수경은 그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얼마 전 와이프가 바람 피운 사건으로 온갖 구설수에 오른 그 남자였다. 수경은 강한 자력에 이끌리기라도 하듯 그의 앞으로 가서 마주 앉았다. 그가 힐끗 수경을 보았으나 왜 앞자리에 앉느냐는 항의할 의사도 없다는 듯 이내 눈을 내리깔았다. 같은 걸 주문하고 멍하니 앉았는데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남긴 지난 사흘 동안의 시간들이 수경의 눈앞을 부옇게 가로막았다. 울컥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순간 수경은 앞에 앉은 남자를 보았다. 남자의 울분이 수경의 가슴속으로 와와 밀려들어왔다. 이 남자 앞에서 울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남자가 느끼는 배반감과 슬픔은 얼마나 클까. 그것은 정말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었다. 우동이 나왔다. 수경이 젓가락을 들자 그가 따라서 젓가락을 들었다. 그의 우동은 식었지만 그는 국물도 남기지 않고 우동을 다 먹었다. 그가 먼저 젓가락을 놓았다. 수경이 다 먹기를 기다려 그는 마치 함께 먹어주어서 고맙다는 듯 목례를 하고 수경의 우동값을 계산한 후 우동집을 나갔다. 그것이 까맣게 잊고 있던 그와의 기억이었다. 우동집의 일을 수경의 머릿속에서 지우게 둔 것은 아마도 그 다음에 이어진 기억 때문일 것이다. 다음 날 정호는 연락을 해왔고 그날 이후 결혼식이 있기까지 모든 준비에 완벽하게 대응했다. 다만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중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경이 병문안 가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했다. 시어머니가 그 누구의 방문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당신은 결혼식을 앞두고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염려한 어른들의 배려이거니 생각하고 무심하게 넘어갔다. 결혼을 하고 난 후, 그러고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그것이 정호를 협박하기 위한 시어머니의 자살소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경은 머리를 가득 채운 정호를 떨쳐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고개를 흔들며 김진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아, 네. 이사님과 사이에 일이 있긴 있었군요. 그 우동집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2년 운운하시는 거예요? 또렷해진 기억의 표피를 붙잡으며 수경은 목소리를 높였다. 너무나 하찮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대답을 한 이수경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고 있었다. 아내 앞에서 제 속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던 자신의 모습 같은 목소리였다. 진수는 눈을 감았다.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조금씩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동 그릇을 앞에 두고 김이 오르다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까지 보고 있었을 때 그녀가 진수 앞에 와서 앉았던 것이다. 회사에서 몇 번 눈여겨본 적이 있던 직원이었다. 보송한 솜털이 두 뺨 가득했고 그림 속의 여자처럼 목덜미가 가느다래서 청초하면서도 매혹적인 인상을 주었던 여자였다. 몇 번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이 서서 간 적이 있었는데 하얀 볼이 종이로 빚은 듯 투명해서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쿵 소리를 내었던 적도 있었다. 어린 여자에게 반응한 심장이 부끄러웠으나 진수는 잠시 동안 그녀의 옆 얼굴을 훔쳐보았다. 우동이 나오고 그녀가 젓가락을 들자 진수는 마치 무조건 엄마를 따라하는 어린아이처럼 젓가락을 집었다. 그녀가 우동을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괜찮다, 괜찮아 하고 이태 전 교통사고로 죽은 누이가 어깨를 도닥도닥 두드려주는 것 같았다.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자신을 쓰다듬어주는 그녀가 고마워서 눈물이 나려고 했으나 진수는 목구름을 삼키고 그 대신 우동을 먹었다. 주인이 뜨거운 국물로 바꾸어 줄까 하고 물었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우동은 진수의 코앞에서 소리나지 않게 후후 불며 들이키는 그녀의 숨결처럼 따뜻했다. 그 후 나는 매일 우동집에 갔어. 나는 정말 할 일이 없었거든. 회식이 있거나 저녁에 약속이 있는 날도 갔지. 우동집은 밤 10시가 되기 전에 문을 닫았는데 불 꺼진 우동집 검은 유리에 얼굴을 대고 거기 이수경 씨가 앉았던 자리를 보았어. 설국이라는 소설 아나? 거기 나오는 고마코를 닮았지, 당신은. 유리에 얼굴에 기름이 얼룩처럼 번질 때까지 차갑게 젖어오는 이마를 옮기지도 않고 나는 고마코를 향해 이야기하곤 했어. 당신은 좋은 여자야, 라고 말이야. 그 말은 소설 속의 시마무라가 고마코에게 한 말이지, 라고 진수는 들릴 듯 말 듯 웅얼거렸다. 그리고 6개월 뒤쯤인가 우리는 다시 만났어. 이수경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마치 그까짓 우동 한 그릇 때문에 이러느냐는 좀 전 자신의 말에 절대로 다른 옷을 입히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처럼 보였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사님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 뭘 잘 잊어요.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종종 휴대폰을 지하철에 두고 내린 적도 있고 계산을 치른 후 지갑을 커피숍 의자에 그대로 두고 온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기억력이 없다고 될 적당한 핑계는 아닌 것 같군 그래.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주의력 부족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기억은 뭘 모으는 게 아니야. 기억은 저장과 다르지. 뇌는 기억해야 할 것들만 골라내지. 거기서 밀려난 것들이 망각이 되는 거고.
이사님과의 기억이 제 뇌가 골라내고 난 후 버려진 것에 의해 망각되었다고 말씀하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 용의주도 하지 못해요. 저는 겁도 많아요. 남한테 모진 소리도 못하고요. 그건 이수경 씨의 기억이 만들어낸 조작일 수도 있어. 정말 우습네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신다니. 사람이 아픈 기억만 골라서 망각할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뇌에서 아픈 기억만을 잊고 싶어 하고 실제로 그것을 잊기도 해. 바꾸기도 하고 말이야. 그날 이수경 씨는 무척 아파 보였어. 맞아요. 라고 이수경이 말했다. 하마터면 놓칠 뻔했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쨌든 죄송해요. 지금 뭔가를 기억해내라는 건 저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와 관련된 기억을 강요하진 않겠어. 다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 그날 3년 전 4월에 이수경의 몸이 석고처럼 굳어졌다. 그해 4월 출장을 왔는지 본사 로비에서 이수경 씨를 잠깐 보았어. 그날 저녁에 이수경 씨는 SC로 돌아가지 않았어. 작은 우동집으로 갔지. 거기서 제가 이사님을 만났나요? 아니, 나만 이수경 씨를 보았지. 김진수를 다시 만난 기억은 정말 없었다. 하지만 김진수가 3년 전 4월을 알고 있다면 그건 수경이 그를 만난 게 확실하다는 말이었다. 하긴 그랬다. 그런 기억이 정말 없다고 맞받아칠 수 없었다. 세상에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또 있을까. 짧았던 결혼 생활 동안 수경은 너무나 이기적이게도 자신의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수경은 저도 모르게 그들과의 많은 추억과 기억을 자신이 상당 부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심지어 수경이 막 결혼하고 난 후 엄마가 유방암 수술을 한 것도 그 당시만 기억하고 곧 잊어버린 것을 한참 지난 후에야 알고는 깜짝 놀라는 시기였다. 수경에게는 정호와 싸운 1년의 기억만이 조각칼로 새긴 듯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었던 결혼 생활. 그 강을 건너려고 있는 힘을 다해 애를 쓸 때마다 깊이를 모르고 빠져들던 몸. 꿀깍꿀깍 목구멍 안으로 사정없이 들어가던 강물. 숨이 멎을 것 같던 그 시간들. 3년 전 4월 정호가 자살했다. 정호는 1년의 짧은 결혼 생활을 34년의 길지 않은 인생을 그리고 13년의 긴 사랑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정호가 늘 다니던 기차역 근방의 모텔에서였다. 두 사람은 벌거벗은 상태였고 날카로운 면도날로 그은 손목에서 흘러나온 피로 욕실은 벌겋게 물들어 있었다. 끌어안고 죽음을 시도했을 두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고 정호의 얼굴은 괴로움에 몸부림친 채 정지된 화면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수경이 두 사람 사이를 눈치챈 것은 결혼 생활 3달로 막 접어들던 무렵이었다. 정호는 출장이 잦았다. 어느 날 출장을 간다고 나간 정호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다. 정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 갑자기 출장이 취소되었고 회식이 있어서 술을 마셨다고 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술에 취하면 옷을 벗기 무섭게 잠에 골아떨어지는 사람이었다. 정호는 다음 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취소된 출장을 다시 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의심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데 있었다. 시어머니는 일요일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왔다. 아니, 일요일 날 출장 가서 일을 하는 회사도 있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마치 주말 출장이 수경의 탓이라도 되는 양 힐난하는 투였다. 정우한테 전화는 해보았니? 그 말을 내뱉자마자 시어머니는 수경의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제야 수경은 뭔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온했지만 낡은 마룻장을 걷는 것처럼 삐걱거렸던 일들이 어느 집에나 있는 평범한 일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정호가 외박을 하지 않는지 물어왔다.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하면 꼭 전화를 해보라고 수경을 다그치기도 했다. 부부가 함께 있어도 자주 찾아온다고 느꼈던 기이한 침묵도 바람난 자전거를 타고 시골길을 가는 것처럼 뭔가 명쾌하지 않았던 침대 속의 정체도 그 모든 진실들이 집안 어딘가에서 다른 얼굴을 하고 웅크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수경은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언젠가 보았던 카드 내역서 속에 모텔 이름을 적어 넣었다. 출장지 모텔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던 정호의 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이 바보처럼 생각되었다. 같은 모텔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3개나 나왔고 수경은 그중 이 도시의 모텔 주소와 전화번호를 스마트폰에 입력시켰다. 출장을 다녀온 정호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부부의 일상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으나 수경은 전과 달라졌다. 수경에게 정호의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호의 스마트폰 비밀 패턴은 수시로 바뀌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 정호는 종종 베란다에 나가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 서린 깊은 곤괴가 흉한 사마귀처럼 도드라져 있었다. 수경은 한 달 후 출장을 간다는 정호의 뒤를 밟았다. 정호는 기차역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기다린 누군가가 키가 훤칠하고 약간 마른 체형의 남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수경은 남편을 의심해 택시까지 대절해서 미행한 것이 너무 저속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 식당에서 나온 두 사람은 역 근방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다. 그제야 수경은 스마트폰에 입력해 놓았던 모텔의 주소지가 기차역 주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떻게 할 거요? 힐끗 뒤를 돌아본 택시기사의 얼굴에 경멸감이 가득 묻어 있었다. 수경은 택시를 보냈다. 택시에 앉아 모텔로 들어가는 정호를 본 기사가 저런 호모 새끼 라고 내뱉은 말이 수경의 귀에 더러운 오물처럼 발려졌기 때문이었다. 밤이 늦도록 두 사람은 모텔에서 나오지 않았다. 반신반의하며 수경이 물었을 때 정호의 얼굴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빛났던 것을 수경은 기억한다. 마치 생각나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여행 가방의 비밀번호를 기억해낸 듯 환희에 찬 표정이었다. 정호는 그 말을 수경이 생전 처음 들은 한 영화의 제목으로 시작했다. 당신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영화 봤어? 수경은 그 얼굴을 견딜 수 없었다. 천연덕스럽게 영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의 얼굴을 찢어발기고 싶었다. 물 한 모금만 삼켜도 허연 거품 같은 것들을 토해내며 휘청거리는 수경 앞에서 영화 타령이라니. 시어머니를 제외한 시댁 식구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오로지 시어머니와 정호와의 싸움이었고 절벽 끝에 선 두 사람의 대치는 언제나 시어머니의 승리로 끝이 났다. 아들에 맞서기 위해 시어머니는 칼로 동맥을 그었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기도 했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악착 같은 대항 앞에 정호는 매번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며 백기를 들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정호는 어머니로부터 상대를
목숨 걸고 사수했고 지금까지 어떤 일에도 목숨을 건 일이 없는 수경은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이 알게 된 이상 결혼 생활은 할 수 있으나 부부 관계는 불가능한 일이야. 앞으로 불가능한 게 그동안은 어떻게 가능했던 거야? 견딘 거야. 견뎠다고? 그게 견딘 거라고? 미안해. 내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어. 이혼하자. 시어머니는 이혼 불가를 외쳤다. 그동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자신의 몸에 상처 내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이번엔 수경을 향해 맹목적인 분노를 쏟아내었다. 여자가 남자 마음 하나도 제대로 못 잡아서 이 난리를 지게 만드니? 시어머니의 억지와 독설은 견디기 힘들었으나 수경 역시 선뜻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이 터무니없는 현실 앞의 증오에도 불구하고 정호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수경을 힘들게 했다. 몇 달을 혼자 고민하면서 정호와 함께 머물렀다. 정호는 수경 근처에도 오지 않았고 여전히 출장은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임신에 좋은 약이라며 한약을 지어와 냉장고에 그득그득 쌓아놓았다. 수경은 그들 모두에게 입을 닫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갑자기 저녁은 도착했고 또 어떤 날은 지겹도록 시간이 가지 않았다. 밤은 길고 잠은 대양의 먼 등대 불빛처럼 발끝에서 아른거릴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텅 빈 침대에서 일어난 수경은 짐을 쌌다. 두어 달 사이에 몸무게가 7kg나 줄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였다. 그때부터 속도전이 붙은 게임처럼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정호는 합의 이혼을 원했으나 시어머니는 반대했다. 합의 이혼은 힘들겠어. 커밍아웃은 못해. 너한테 미안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버지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너도 알잖아. 내가 죽는다고 해도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고. 시아버지는 교회 장로였다. 독실한 기독교인 집안이지만 시어머니가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다면 시아버지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시아버지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밥을 먹는 일은 매번 통성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절박한 기분을 느끼게 하곤 했다. 시아버지, 결코 용납하지 못할 일이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부부가 겪어야만 했던 고통의 시간이 변호사에게 가닿자 그것은 상대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는 미치광이의 칼로 변했다. 서로의 잘못을 까발리기 위해 법정은 전쟁터가 되었다. 부부의 침대 속까지 벌겋게 파헤쳐져야 하는 참혹하고도 치욕적인 싸움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정호가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정호가 사랑하는 남자가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시아버지의 차갑고 날카로운 화살은 정호의 남자에게 주저없이 향했다. 시아버지는 마귀로부터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무나 쉽게 수치를 잊고 예의를 버렸다. 정호는 동성애자가 아니며 동성애자인 남자로부터 끊임없이 스토킹 당해온 것뿐이라며 변호사는 반격을 가해왔다. 힘겹게 끌던 이혼 소송이 겨우 마무리되던 어느 밤에 정호와 그의 애인은 함께 모텔에 든 뒤 가늘고 날렵한 면도날로 서로의 손목을 그었다. 요즘은 잘 볼 수 없는 도르코 양면 면도날이었다. 길이 5cm 정도의 그 작은 면도날은 두 사람의 죽은 만큼 가벼워서 핏빛 욕탕에 둥둥 떠 있었다고 했다. 익명이었지만 남편의 죽음이 뉴스에 나버렸고 시어머니는 공식적인 장례 절차를 생략했다.
우동집 유리창 너머에서 이수경 씨를 본 순간 나는 아주 큰 알약을 물도 없이 삼키는 기분이었지. 당신은 우동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우동을 입속으로 집어넣고 있었어. 우동집을 나온 당신은 허우적허우적 걸었어. 한참 걷다가 들어간 곳은 어묵을 파는 삿개집이었어. 당신은 그곳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셨지. 나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당신이 일어나는 조짐이 보이자 먼저 그 삿개집을 나왔어. 문 앞에서 우리가 부딪혔을 때 당신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지. 오, 마누라가 바람난 그 아저씨다. 제가요? 난 깜짝 놀랐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수경 씨가 나를 알아봤기 때문이야. 긴장과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이수경의 등과 목에 땀이 돋아나는 것이 보였다. 그날 밤처럼 진수는 그녀의 목을 닦아주고 그 목에 입을 맞추고 싶었다. 당신이 말했어. 역으로 가자고. 거기 있는 W 모텔로 가자고. 거기 꼭 가야겠다고. 검색해보니 그 도시의 역엔 W 모텔이라는 이름이 없었어. 그 모텔은 당신이 살고 있었던 SC에 있었지. 이미 당신은 탈진 상태였어. 나는 당신을 부축해 근처의 모텔로 들어갔어. 이수경의 얼굴이 마취 주사라도 맞은 것처럼 굳어갔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더니 손으로 떨고 있는 입술을 가렸다. 그날 당신이 말했지. 며칠째 잠을 자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또 제가 뭐라고 했나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날이 속살이라도 닿은 듯 일이 생생한데 어떻게 해서 이 여자의 기억은 강력 세제를 넣고 돌린 것처럼 모두 지워져 버렸을까.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가슴 한켠이 생마늘이라도 씹은 듯 아려왔다. 나 역시 정말 오랜만에 잠을 잘 수 있었어. 그즘 시간의 초침이 쿡쿡 찔러대는 불편한 불면이 밤마다 나를 내리눌렀거든. 노곤한 잠이었어. 아내와 함께 할 때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잠들지 못했지. 아내는 늘 나를 긴장시켰거든. 진수는 알고 있었다. 누구나 아내의 실력을 인정했다. 사장은 진수의 아내가 사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불륜 사건 따위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전근간 지방에서조차 아내의 빛나는 활약은 귀 옆에 켜놓은 라디오 소리처럼 진수에게 왕왕 울렸다. 실력만큼 아내는 당당했고 당당한 아내는 항상 자신감 넘쳤고 자신감 넘치는 아내를 사람들은 좋아했다. 불면의 밤은 늘 그런 옹졸한 것들로 채워져 진수를 도간에 홀로 든 것처럼 외롭고 갑갑하게 만들었다. 이수경이 진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지금 진수를 마주보는 것만이 자기 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듯 절박한 얼굴이었다. 남편은 나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죽는 날까지 당당했어요. 전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날 밤 당신은 남편과 싸운 기억을 되새기는 것인지 자면서도 끊임없이 중얼거렸어. 너랑 끝내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고 했지. 그건 영화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비명을 지르듯이 쏟아낸 말이기도 했죠. 왜 끝내지 못했느냐고. 당신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는 거지? 연극이라도 하는 것처럼 흥분된 목소리로 이수경은 남편의 말을 흉내내어 토해냈다. 곧 울분으로 끓어오르던 그녀의 눈이 알 수 없는 습기로 잦아들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그 영화를 봤어요. 동성애자의 사랑을 다룬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영화였죠. 남편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영화를 보는 동안 내내 나는 목구멍으로 눈물을 삼켰어요.
무슨 감정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나도 몰라요. 사흘 동안 그 영화만 봤어요. 이수경의 손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졌다. 진수는 그녀의 손을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몸을 더듬던 그녀가, 상대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섹스에 적극적이었던 그녀가 고스란히 떠올랐다.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동안 방 안에서는 영화가 계속 리플레이 되고 있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수경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다. 정호가 죽고 난 후 엄마가 했던 말 때문이었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참 이상하지. 누가 사용했나? 아무도 사용할 사람이 없는데 비었네. 도르코 면도날은 엄마가 처녀 때부터 세트로 구입해서 써오던 칼이었다. 엄마는 눈썹 정리를 할 때는 그 면도날만 사용했다. 어느 칼보다 잘 들고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모텔의 붉은 욕조에 둥둥 떠있던 칼이 바로 그 칼이었다는 것을 알고 엄마는 정호가 어디서 도르코 면도날을 구했는지 궁금해했던 것이다. 수경은 모든 것을 떨쳐내기라도 할 듯 어느 순간 몸을 일으켜 집을 나섰다. 뜨거운 것이 먹고 싶었고 뜨거운 것을 먹는다면 온몸에 더 씌워져 있는 더러운 오물들이 말끔하게 씻겨내려갈 것만 같았다. 본사 앞에 작은 우동집이 생각났다. 그것이 수경이 기억하는 그날 행적의 다였다. 다음 날 생소한 모텔에서 눈을 떴을 때 수경은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모텔을 나왔을 때 수경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뜨겁고 붉은 덩어리가 타고난 연탄재처럼 식어있는 것을 알았다. 어쨌든 살아갈 것이라고 그날 아침 모텔을 나서면서 수경은 중얼거렸던 것이다. 진수가 말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잊어. 잊고 살지.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들은 말하지. 이렇게 빨리 잊힐 줄 생각하지 못했어 라고 말이야. 잊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진수는 생각했다. 진수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해왔다. 가감하고 윤색해서라도 아내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말했던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조작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일을 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없는 이 여자가 불쌍한 것이라고 진수는 생각했다. 전 정말 나쁜 여자였을 수도 있어요.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기억을 찾는다는 건 숨겨진 고통을 다시 갖는다는 거야. 기억을 잃는 건 그런 의미에서 나쁜 것도 아니지. 하지만 말이야. 진수는 그윽한 눈으로 이수경을 보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 같은 것이 조용히 차올랐다. 어떤 기억은 절대 잊히지 않아. 잊어야 사는데 그게 참 안 돼. 이수경 씨와의 기억이 나에겐 그래. 그래서 돌려주려는 거야. 그 기억 가져가. 싫어요. 전 제목만도 너무 힘들어요. 제 모든 기억들은 온통 뒤죽박죽이에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사님의 기억까지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 어떤 기억은 정리가 안 되는 이유를. 진수는 잠시 침묵하고는 회상하듯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도 그 영화를 봤어. 무척 인상 깊게 보았지. 두 사람의 무서운 고독 말이야. 긴 겨울, 험준한 산속, 끊임없이 몰아치는 눈보라, 추위보다 더 혹독한 고독. 그 겨울 산속에 오직 두 사람만 있었다고. 그런 환경에서는
남자다 여자다라는 걸 떠나 누구라도 안고 싶었을 거야. 그런 두 사람이 그 기억을 안고 도시에 돌아왔다고 생각해봐. 그 겨울 산속에서 맛보았던 고독이 순순히 사라지겠어. 그래서 끌어안았던 기억을 쉽게 털어낼 수 있겠어. 이수경 씨 남편과 이수경 씨 남편이 사랑한 그 남자도 서로 그런 고독을 나눴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도시도 그 차갑고 거칠고 무서운 그리고 고독한 겨울 산속과 같을지 모르지. 거기서 사랑했던 기억을 어떻게 털어내겠어? 나는 이수경 씨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 잊히지 않는 고독 속에서 만난.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나도 정리가 안 돼. 진수의 목소리가 입속에 음식물이 가득 든 것처럼 잦아들었다. 얼마 전 지방의 병원 응급실에 이불도 덮지 않고 돌아누워 있던 아내의 야윈 등을 보았지. 아내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어느 날 사흘분의 우울증 약을 술과 함께 한꺼번에 털어넣었거든. 불면을 모르는 사람은 밤이 주는 형벌을 알 수 없지. 시간이 군화처럼 무거운 신발을 질질 끌며 심장을 꾹꾹 눌러대는 그 고통을 말이야. 마른 침을 삼키며 암흑과 마주해야 하는 황폐한 그 고독감. 이수경 씨를 다시 만나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아내와 나 사이에는 그런 겨울을 함께 나눈 경험이 없을 뿐이라는 걸. 내가 주지 못하는 정리 안 되는 기억을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서 느꼈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난 그저 그녀를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고 미워했으니까. 즉석밥도 맛있을 수 있는데 말이야. 그 말을 끝으로 진수는 침묵했다. 침묵은 마치 잘 익은 반죽처럼 두 사람 사이를 무르게 감쌌다. 한참 후 진수는 여자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은 좋은 여자야. 수경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수경의 머릿속으로 황량하고 차가운 브로크백 마운틴의 바람이 불어들었다. 놀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더러운 호모 새끼라고 말한 것이 정말 자신이었을까? 그 말은 택시기사가 뱉은 말이 아니었나? 수경은 머리를 뒤흔들며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망각의 이름을 빌려 아슬아슬하게 가려놓았던 것들이 눈앞에 연산홍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것은 기억의 음모가 아니었다. 이것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또렷이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이었다. 수경아, 걱정 마. 온 힘을 다해서 너한테 마지막으로 이혼이란 선물을 줄게. 마치 선심 쓰듯 선물이라는 말을 내뱉은 그가 가증스러웠다. 수경은 미친 듯이 가방을 뒤졌다. 넣어두고 다니면 언제든지 지옥스러운 인생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 서랍에서 몰래 꺼내어서 들고 다닌 지 한 달이 넘은 면도날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손바닥에 탁 하고 내려놓았던 것이다. 목구멍 안에서 뜨거운 액체 같은 것이 꾸르륵 소리를 내며 흘러넘치는 듯했다. 수경은 천천히 심호흡을 한 후 안개비 같은 망각의 커튼을 안간힘을 다해 끄집어내렸다. 그리고 금방 떠오른 생각을 꾹꾹 눌러 담아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우물 속으로 쓸어 넣어버렸다. 콧속까지 뜨겁던 숨이 점점 잦아들고 열꽃이 피어오르던 얼굴이 차츰 제자리를 찾아갔다. 차창 너머에 바람을 잔뜩 머금은 영산홍이 진저리라도 치는 듯 한바탕 흔들렸다. 아, 답답해요. 나가요. 차 문을 열고 이미 발을 땅에 디딘 그녀가 기지개를 켜듯 말했다. 저 아래에 내려가면 등산객들을 상대로 아침에도 문을 여는 우동집이 있어요. 이수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 뒷담을 따라 보폭을 크게 하고 걸었다. 저벅저벅 뒤따라 걷는 자신의 발소리가
그녀와의 기억처럼 소중하게 느껴져 진수는 행복감을 느꼈다. 어디선가 달콤한 외간장으로 간을 한 우동 냄새가 진수의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저만큼 앞에서 이수경이 우동집의 문을 열고 진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